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64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1번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답니다. 자, 우리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배웠죠, 그죠? 재무제표 종류 중에 하나다. 그 정도만 정리했는데 요 말이 맞답니다. 이거 절대 중요한 지문 아닌데요. 한번 등장했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자 이겁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자, 항상 우리 문제 풀 때 답은 뭐 우리 키포인트로 정리했던 거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지금부터 하는 거는 가볍게 들으면 되는 내용이야. 자, 요런 현금 흐름은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해가지고 기재해 준답니다. 앞으로 요런 용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그냥 읽고 쭉 넘어가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은 자산이고요. 오른쪽은 부채와 자본입니다. 그죠? 부채는 타인 자본이라고 부르고 자본은 자기 자본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론적으로 자산은 회사의 재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재무상태표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금이 얼마나 증가했고 감소했냐라고 나타낼 때 영업활동이라는 거는 장사, 우리 주된 영업활동이 있죠. 우리 주된 영업활동인 장사를 하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나갔냐 그걸 나타내는 것이 영업활동이라고 그러고요. 투자활동은 요 재산, 자산에 해당하는 거를 팔던가 또는 사던가 그렇게 하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거를 투자활동이 한답니다. 단 주된 영업활동 아니면서 우리 회사 자산을 사고 파는 것 그것을 투자활동이라고 그러고요. 재무활동은 요거 자금 조달과 관련돼 가지고 즉 부채 또는 자본의 증감과 관련돼 가지고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재무활동이라고 그런답니다. 됐죠? 그래서 자, 현금이 작년보다 100억 원만큼 증가했어. 얼마나 좋아, 그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 그 100억 원 증가인 게 주된 영업활동, 장사하면서 장사가 잘 돼가지고 100억 원 들어왔다. 그럼 엄청 좋은 겁니다. 왜? 자, 그런데 100억 원 증가한 게 알고 봤더니 투자활동으로 100억 원 증가했답니다. 재산, 즉 자산과 관련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려면 자산을 팔아먹었겠지. 그래서 우리 회사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 팔아가지고 100억 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히 좋다 안 좋다 좀 평가하기 힘든 겁니다. 그죠? 우리 주된 영업활동은 따로 있는데 그지? 우리 회사가 쓰던 건물 팔아가지고 100억 원 들어왔다고요? 그거는 조금 미심쩍은 상황이죠.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100억 원이 들어왔답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돈이 좀 쪼달려가지고 주식을 좀 발행해가지고 100억 원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별로 좋은 거 아니겠죠, 그죠? 또는 나중에 돈 좀 쓸 일이 있거나 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현금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현금 흐름을 나누어 가지고 좀 표시해 준대. 말 됩니까? 이제 말 되면은 앞으로 이런 단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구경했을 때 조금 익숙해지라고 우리 초집을 벗어나지만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됐죠? 자, 지웁니다. 자, 어쨌든 1번은 맞는 거고요. 2번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키포인트 뭡니까? 일정 기간, 그지? 시점이 아니고 그리고 경영성과 여기 두 개가 키포인트죠. 맞는 설명이다. 3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구성되고요. 주석을 포함한다. 재무제표 종류를 말한 건데 틀렸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아니고 자본변동표가 이 자리로 딱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다. 그죠? 그래서 설명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답은 좀 쉬웠다. 그죠? 우리 외우고 있는 재무제표 종류만 알다면 답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문제였다. 4번 마저 읽어볼까요? 주석은 울발 상황과 같이 재무제표에 인식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추가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 맞겠죠? 그래서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좀 적어주는 별지가 주석이었다. 겁니다. 그래서 울발 상황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좀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였다. 됐죠? 문제 2번 볼까요? 다음 중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1번 장기 미수금 중에서 1년 이내에 실현되는 부분. 그죠? 장기 미수금이었다 하더라도 1년 이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돈으로 바뀌어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된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바뀌어야 되겠다.
2번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자산. 맞죠? 그래서 원래 유동, 비유동 구분은 1년 기준이 원칙인데 우리 회사의 정상 영업주기는 1년을 초과한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정상 영업주기 중심으로 유동, 비유동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항도 당연히 유동자산이 맞다. 3번 사용의 제한이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려면 사용의 제한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금이라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차입금으로 담보가 잡혀 있다든가 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용의 제한이 있다.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 만기에 따라서 단기 금융 상품, 장기 금융 상품 이런 식으로 분류돼야 되고 그 주석에다가 그 사용자에 되어 있는 내용을 쭉 적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용에 제한이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용어였다. 그죠? 그래서 당연히 답은 3번이었다. 자, 4번 볼까요?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뭐겠습니까? 뭐 단기 매매 증권 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당연히 유동자산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금 문장 자체가 어색하긴 하지만 나머지들이 다 명확하게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었다. 문제 3번요.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기초수량과 기말수량이 같을 경우에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을 가장 높게 하는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으로 묶어진 것은. 자, 우리 재고자산 기말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고 공부한 다음에 결론을 딱 정리했었죠.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과 당기순이익을 제일 크게 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이었고요. 매출 원가를 제일 크게 처리하는 방법은 후입선출법이다. 이렇게 결론 정리했었고 그런 결론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있었다. 그죠? 첫 번째 전제는 물가는 상승해야 된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기말 수량이 기초 수량보다 작으면 안 된다. 즉 같거나 또는 기말 수량이 기초 수량보다 많거나 그런 식으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전제 조건 먼저 확인합시다. 물가가 상승한다. 맞다.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재고자산의 기초 수량하고 기말 수량 똑같다. 이것도 두 번째 조건도 충족하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리된 그 순서대로 답을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매출 원가가 제일 큰 거는 뭡니까? 후입선출법이 제일 컸다. 답은 바로 2번 되겠네. 그죠? 당기 순이익이 제일 큰 거 선입선출법 되겠다. 그리고 기말 재고 제일 큰 것도 선입선출법이었죠. 그리고 법인세 비용 순서는 당기 순이익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자, 매출 총이익 제일 큰 거 뭡니까? 선입선출법이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전혀 요거 영향 안 미치니까 매출 총이익 크기 순서랑 세전이익 크기 순서랑 똑같습니다. 세전이익이 제일 크면은 법인세 비용도 제일 크겠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세전이익, 그리고 기말재고, 자 다시 정리할게. 기말재고, 그리고 매출 총이익, 그리고 세전이익, 법인세 비용, 당기순이익 이런 크기 순서는 전부 다 순서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뭐가 제일 크다고?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다고. 됐죠. 그래서 법인세 비용의 순서 또한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재료를 이용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각각에 의한 2차 연도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 크기와 관련해서 가장 맞게 표시한 것은. 감가상각 자료가 쭉 나와 있고요. 실제로 어떤 방법 금액이 제일 크냐 이렇게 지문에 나와 있으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1년차, 2년차의 감가상각비 실제로 구해보면 되겠죠. 구해봅시다. 자, 정액법입니다. 자, 1년차는 취득원가 200만 원 빼기 잔존가치 취득원가의 10%니까 20만 원이다. 그죠? 20만 원. 그리고 요거를 나누기 몇 년? 5년. 이렇게 하면 매년마다 인식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나온다. 180만 원 그죠? 나누기 5년 하면은 36만 원 나오겠다. 1년차 감가상각비 36만 원. 2년차도 36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양년도 합하면은요 72만 원 나오겠네. 그죠? 자, 그리고 정률법 구해볼게요.
플러스 1년차는 자 취득 원가 200만 원 빼기 기초 감가상각 누계가 없죠. 현재는 취득했을 때니까 그죠. 곱하기 0.4라는 정률을 곱하면 첫 번째 감가상각 1차 연도의 감가상각이 나오죠. 200만 원 곱하기 40% 80만 원 나오네. 80만 원. 그리고 2년차는 200만 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입니까? 80만 원이죠. 80만 원 빼고 곱하기 0.4 하면요. 자, 120만 원. 그죠? 곱하기 0.4 해가지고 48만 원 나오고 조금 간편한 방법으로 구해본다면 8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4 즉 0.6을 80만에서 곱한 68, 48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1차, 2차 연도의 감가상각비 구했고 두 개를 더해보면요. 128만 원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좀 표시해둘까? 눈에 좀 잘 띄게. 정액법은 72만 원, 정일법은 128만 원 이렇게 구했었지. 그러면 연수학계법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봅시다. 연수학계법. 자, 1차 연도는 얼마입니까? 출발점은 뭡니까? 취득원가 200만 원 마이너스 잔존가치 20만 원 이렇게 출발하죠. 곱하기 자 분모는 뭐라고 5년 내용년 쓰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더한 금액 얼마입니까? 15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연도는 그 중에서 5 제일 큰 거부터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결국 180만 원 나누기 3 한 거죠. 180만 원 나누기 3은 60만 원 되겠다. 첫 번째 연도는. 그리고 2차 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200만 원 빼기 20만 원. 180만 원에서 출발한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5분의 이번에는 4 되겠죠. 5, 4, 3, 2, 1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180만 원 나누기 15 곱하기 4 해볼게요. 그러면 48만 원 나오네. 이렇게 나오고요. 두 개 더해보면요. 10, 80, 00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의 순서를 답으로 하면 되겠죠. 제일 큰 거는 뭡니까? 정율법. 정율법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연수학계법, 그 다음이 정율법이네. 정율법, 연수학계법, 정율법인 4번이 답이 되겠다. 됐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문제 5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적은 것으로 옳은 것은 괄호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당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괄호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네. 자, 일단 미실현 보유 손익이라는 용어 정리합시다. 자, 이론적으로 볼 때요. 보유하고 있으면서 손익을 인식하는데 그게 미실현된 거래.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평가 손익을 말한답니다. 평가 손익을 말한다. 요거와 비교되는 개념은 이거겠죠. 실현 보유 손익. 보유하고 있으면서 뭔가 손익을 인식하는데 실현되는 보유 손익이래. 요거는 자,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내다 팔면서 얻는 손익을 실현된 보유 손익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즉 뭐 처분 손익이다 이거지. 됐죠?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해 둡시다.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소할 수 있겠는데 조금 용어 정리해 두자. 미실현 보유 손익은 평가 손익이고요. 실현 보유 손익은 처분 손익이다. 됐죠? 자, 뭐에 대한 평가 손익은 당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하고요. 뭐에 대한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답니다. 평가 손익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 건 뭐였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오는 단어는 매도 가능 증권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답은 2번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오는 괄호 내용은 단기 매매 증권이다. 요게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이런 거 뭐였습니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서 단기 손익 항목으로 들어간 거 맞잖아.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미실험 보유손익이라는 용어만 확실히 안다면 문제 답 찾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사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획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배운 거 하나밖에 없잖아.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밖에 없잖아. 그리고 요것만 알더라도 굳이 요 용어에 대해서 자신 없어도 답을 찾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아주 자주 이렇게 요약 정리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로 바로 가버리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로 가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로 간다. 정리해서 줘. 거기서 출제된 거야. 다만 단어만 생소한 거지.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또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그때 이런 용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자신감 있게 맞췄으면 좋겠어. 문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 항목의 분류로 틀린 것은 단골 메뉴죠. 계정 과목이 자본 중에서 어디로 분류되는지 그거 찾는 문제. 자, 1번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맞죠? 그리고 이익 준비금은 이익 잉여금이죠. 자본 잉여금이 아니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네. 3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었다. 4번 사업 확정 적립금 이런 거는 임의 적립금이죠. 회사 필요에 따라서 적립해 놓는 것이니까 이익 잉여금에 속했다. 맞죠? 자,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자산 분류상 올바른 항목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런 것도 단골 메뉴죠. 계정 과목이 재무상태표의 어디로 분류되는지 그 묻는 문제요. 자, 풀어봅시다. 유동자산의 단기 투자자산에 속한다. 맞죠? 단기 투자자산 세 가지 합한 거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적어볼까요?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거는 뭡니까? 단기 금융상품 플러스 단기 대여금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좀 예쁘게 쓸까요? 단기 매매 뭐죠? 요 세 가지 합한 것이 단기 투자 자산이었죠. 요거 당좌 자산에 속하니까 당연히 유동자산 맞다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죠. 투자 자산 아니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장기 대여금은 투자 자산에 속한다. 맞죠?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에 속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투자 자산 항목 한번 정리해 볼게. 요거하고 요걸로 바로 유추하면은 투자 자산 항목들을 정리해 볼 수 있거든. 그거 설명해 보려고. 자,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 맞출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유형 자산, 무형 자산은 조금 그 성격상 계정 과목이 다른 것과 구분이 조금 용이하거든. 그런데 투자 자산하고 기타 비유동 자산 요 두 개가 가끔 헷갈릴 수 있어. 요거 정리해 보려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된답니다. 자, 단기 투자 자산 개념이 있으면 장기 투자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요 장기 투자 자산 개념이 그 카테고리 중에서 투자 자산에 속하는 것이야. 됐죠? 자, 그러면 단기 금융 상품 말고 뭐겠습니까? 장기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이 투자 자산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말고 뭐 장기 대여금.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 말고 뭐겠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 네 가지 계정 과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했잖아.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또 뭐? 만기 보유 증권. 또 우리 출제법은 벗어나지만 이런 것도 있다고 했죠. 주식의 경우 그 영향력을 지분력을 획득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그때는 뭐라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했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됐죠? 이런 것들 유가증권에 해당하면서 단기 매매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어디로? 투자 자산으로 분류된다 겁니다. 됐죠? 그래서 대표적인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조금 우리가 좀 익숙한 계정 과목들은 다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겠죠. 기타 비유동자산. 그래서 매출채권 중에서 그 돈 받는 시기가 1년을 결산일로부터 1년을 넘어간다.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기 매출채권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장기 매출채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계정 과목 이름은 장기 외상 매출금, 장기 받으럼 뭐 이렇게 불릴 수 있겠죠. 장기성 외상 매출금, 장기성 받으럼 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겠죠. 그런 것들은 기타 비유동자산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장기 미수금 이런 것들도 장기 미수금 이런 것들도 기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겠지. 됐죠? 이렇게 투자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을 구분해 볼 수 있겠네. 됐죠? 그래서 요거는 개념이 여기서 출발한 걸로 이렇게 파생시킬 수 있겠다. 됐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장기 미수금. 됐죠?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다. 자, 그러면 계속 풀어볼게요. 답은 어쨌든 찾았고요. 3번, 4번 질문 읽어볼게.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이런 것도 자 우리 여기에는 언급 안 했지만 투자부동산도 여기는 뭡니까? 계정 과목 이름에 투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투자부동산 얘들이 투자자산 속한다. 요거 이해 연결관계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다. 맞죠?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에 속한다. 그래서 요거 맞고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요거 기타 비유동자산이 아니고 뭐라고? 투자자산이라고. 그래서 3번 지문이 요거 때문에 틀린 거지. 4번 지문요. 선급비용 유동자산 맞죠? 장기 미수금 뭡니까? 투자자산이 아니고 기타 비유동자산이잖아.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렸다. 됐죠? 이렇게 요 문제 조금 틀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이런 문제 또 나오더라도 이제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틀릴 일이 없겠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의 계정 과목별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입 채무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으로 한다. 맞겠죠? 키워드는 뭡니까? 일반적 상거래 또는 주된형 활동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였죠. 키워드 1번 맞는 지문이다. 2번 선수금은 수주공사 및 기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액으로 한다. 뭡니까? 선수금은 계약금 쪽으로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액이 맞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다. 3번 단기 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처월과 1년 이내에 상환될 차입금으로 한다. 맞겠죠? 당좌처월 요것도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상환될 차입금 당연히 단기 차입금 맞고. 4번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확정 채무를 말한다. 틀렸죠. 키워드는 뭡니까?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렇게 돼야지만 맞는 지문이겠죠. 그래서 키워드 요게 틀렸다 이겁니다. 일반적 상거래가 아니고 일반적 상거래 이외의 거래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또는 주된형 활동이 아니면서 뭐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고 됐죠. 4번이 틀렸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회계의 특징으로 가장 틀린 것은 1번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품 생산에 소비된 원가를 집계하는 것이다. 맞겠지? 원가 회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재무제표에 있는 매출 원가하고 제품의 그 기말 금액 그거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지? 자, 2번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제공품과 제품 등의 재고자산 가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도 맞겠죠. 원가의 흐름에 쭉 따르면 제공품 이런 것들 가액 결정하는 것도 원가 회계의 일부였다. 이거지. 3번 기업의 경영계획 및 통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한다. 이거 당연히 원가 회계의 특징 맞죠? 4번 주로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 틀렸죠. 키워드는 뭡니까? 외부가 아니고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가 회계라고 했죠.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 제공한다. 그거는 재무 회계가 되겠죠. 그래서 요 단어 때문에 4번이 틀렸다 이겁니다. 문제 10번요. 다음 자료를 근거로 가공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 금액이 나와 있네. 가공비 뭡니까?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죠. 제조간접비를 원가 행태에 따라서 나눠보면 당연히 변동 제조간접비, 고정 제조간접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어쨌든 제조간접비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더하면은 가공비가 되겠죠. 50만 원 플러스 40만 원 플러스 35만 원 이렇게 하면 125만 원이 되겠죠. 답은 3번. 됐습니다. 문제 11번요. 다음 중 제조간접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초원가에 해당한다. 기초원가는 뭡니까?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죠. 제조간접비 포함 안 되죠. 2번 고정원가만 있고 변동원가는 없다. 아니죠. 제조간접비도 원가 행태에 따라서 쫙 분류해보면 고정제조간접비, 변동제조간접비 이렇게 나눠지겠지. 3번 직접 노무비와의 합계액을 가공원가라고 부른다. 맞겠죠? 그래서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간접비를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3번이 정답. 4번 읽어볼게요. 간접 재료비와 간접 노비비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죠.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이런 것들도 다 제조 간접비로 들어왔다. 자, 문제 12번요.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완성품 환산량 구해봅시다. 일단 물량 흐름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제공품에 대해서 수량 기준으로 총계제 원장을 작성해 봅시다. 내 자리 왼쪽이죠. 자, 기초 제공품 500개 여기서 출발했고요. 자, 단기 착수된 게 2000개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왼쪽이 2500개, 오른쪽도 2500개 돼야 되겠죠. 자, 완성된 거는 몇 개입니까? 기말 제공품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네. 기말 제공품이 300개니까 완성된 거는 2200개다. 뭐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완성된 거는 자, 선입선출법은 기초 제공품 먼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착수된 게 완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200개는 그중에서 500개는 기초 제공품이 완성된 것이고 나머지 1700개는 이번에 투입된 거, 이번에 착수된 물량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팔아낼 수 있는 것이고 500개는 그러면 자, 출발점이 몇 %입니까? 이게 20%였죠. 그러면 20%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리고 300개 얘들은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가 50%니까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50%까지 온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그림으로 보면요.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생겼으면 20%, 50%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요. 얘는 20%부터 출발해가지고 완성된 것이고 17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완성된 것이고 그 다음에 300개는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50개 여기서 딱 멈춘 것이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재료비, 가공비 이렇게 완성품 완산량을 구해보면요. 자, 재료비는 자 1700개 먼저 할까요? 얘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1700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번에 출발해가지고 이번에 완성된 거니까. 그리고 기초 제공품이 문제지, 그지? 자, 재료비는 처음에 왕창 투입돼 버리니까, 그지? 요 500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에 투입된 거니까 올해 투입된 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가공비는 야금야금 이렇게 균등하게 투입되니까 얘는 20%부터 출발했으니까 80%만큼 아마도 이렇게 받았을 것이다. 그죠? 500개 곱하기 80% 해가지고 400개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얘는 300개가 이번에 투입된 거니까 재료비는 300개 곱하기 100% 해가지고 300 전부 다 받은 것이 되겠다. 가공비는 야금야금 이렇게 투입되니까 50%만큼 300개 곱하기 50% 150개만큼 투입된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해봤고 합산해 봅시다. 재료비는 2000개, 가공비는 요거 3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400개 플러스 1700개 플러스 150개 이렇게 하면은요 2250개 나오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지. 재료비는 2000개, 가공비는 2250개. 재료비는
2,000개, 가공비는 2,250개. 답은 1번 되겠네.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대한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죠. 13번 볼까요? 다음은 세금 계산서의 일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자,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였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상호, 그리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금액, 공급가액과 세액, 그죠? 그리고 작성일자, 이렇게 4가지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었죠.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 거 뭡니까? 공급받는 자의 성명 뭐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답은 4번 되겠지. 문제 14번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원칙적인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각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를 공부했었다. 그죠? 그리고 그 와중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들을 공부했었죠. 거기에서 출제됐겠지. 1번 장기 할부 판매 맞죠? 이거 단골 매니저라고 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라고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그때가 공급시기다. 그래서 회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고 했죠? 여기 나왔다 이겁니다. 인도기준 요거는 회계 때 말고요. 부가가치세법은 요게 아니고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원칙적인 공급시기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다. 2, 3, 4번 읽어나 볼까요?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다고요. 이거 수출이죠. 그러면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겠다. 폐업시 잔존제는 언제라고요? 그 의미만 알면은 공급시기 당연히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되겠다. 간주공급 중에서 폐업시 잔존제 있었다 그죠? 그거의 경우에는 그 의미상 당연히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 4번 조건부 판매, 기한부 판매 이런 거의 경우 그 해당되는 조건이 완료됐을 때가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가지고 판매가 확정되는 때 이때가 공급시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됐죠? 답은 1번. 문제 15번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조기환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기환급 신고 기한 경과 후 25일 이내 환급이 아니고 15일 이내 환급이죠. 답은 1번이 되겠네. 1번이 틀렸다. 2번 조기환급 기간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에서 한 달 또는 2달 단위로 끄는 것. 이것을 조기환급 기간이라고 한다고 했죠. 3번 조기환급 신고는요. 조기환급 기간 종료로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환급 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다. 맞죠? 4번 조기환급 대상은 영설 적용 또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것. 이 2가지 중에 하나였다. 그지? 4번도 맞는 것이었고 답은 1번이었다. 됐죠? 그래서 64기 기출문제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전부 우리가 키포인트로 정리했던 거에서 다 출제됐다. 다만 이제 생소한 용어인 그 미실현 보유손익 뭐 이런 용어가 조금 등장했다. 이것이 조금 특이했는데요. 그런 거 용어가 좀 생소하더라도 문제 맞추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키포인트로 잡았던 거에서 모두 출제됐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수고했습니다.